이곳은 바닥이 무너져 볼품없는 웅덩이 같지만 그 속에는 지구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에 잠긴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수천 년에 걸쳐 빚어진 자연의 조각품들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중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천장의 종유석은 더 정교해지며 빈틈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돌기둥으로 천장을 떠받쳐 놓은 듯한 이것은 석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공간이 비어있는 동굴의 석회암층으로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면서 탄생은 시작됩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 그 속에 섞여있던 탄산칼슘 성분이 미세하게 응고되면서 수천 년에 걸쳐 생겨난 결정체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고드름처럼 자라는 것은 종유석. 물방울이 떨어져 아래부터 응고되어 쌓이는 것은 석순.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이 맞닿아 기둥처럼 된 것은 석주입니다. 공기 속에서 단단히 굳어진 탄산칼슘 결정체는 물속에 잠겨 있어도 녹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래전에 이곳은 바닷속이었다는 것이죠. 6,600만 년 전 대형 운석이 유카탄 반도 해안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바닷속이 밀리고 솟아올라 지금의 동굴이 생겨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동굴에는 종유석이 생성되기 시작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에 빗물이 유입되고 지하수가 차오르면서 모두 물에 잠겼죠. 동굴 속 세상은 오랫동안 바깥 세계와 단절되며 결정체들은 훼손 없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서만 응고되는 탄산칼슘 결정체는 물속에 잠기면서 모두 성장이 멈췄죠. 이 종유석과 석수는 불과 1cm를 남겨둔 채 멈췄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빚어진 자연의 신비는 기약 없는 고요함에 묻힙니다. 태평양에는 인간들의 욕망이 남긴 흔적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조용한 섬나라 추크. 이곳은 약 5만여 명의 인구가 평화롭게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 군함 60여 척과 많은 비행기가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선체가 온전해 보이는 이 배는 80여 년 전 바다를 누비던 일본군 군함이었죠. 세월이 흘렀어도 갑판 위의 대포와 탱크는 예전의 모습으로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쏘아 올렸던 포탄의 탄피는 오랜 세월 뻘 속에 묻혔습니다. 갑판에 어지럽게 흩어진 탄알과 탄피는 침몰 직전의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죠.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던 일본군의 수송기 역시 미군의 공격을 받고 추락해 바닷속의 흉물로 남았습니다. 전쟁의 잔해물들은 추쿠섬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가라앉아 당시에 격렬했던 순간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그중 일본군의 대형 군함들은 섬의 바깥쪽에서 공격받고 깊은 바다로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한때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던 일본군의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80여) 년이 넘게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기름이 담긴 연료통은 큰 손상 없이 그대로 남아 역사의 한 조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수물자를 운반하려던 트럭은 바닷물에 부식되어 이제는 형체만 남았죠. 아래층 화물칸에 있는 것은 일본군 폭격기입니다. 이 화물선은 비행기까지 여러 대 실어 나를 정도로 큰 배였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맥없이 침몰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선원도 함께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아직도 선체 곳곳에는 선원들의 유골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날의 비극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인 잃은 자전거는 뻘에 덮인 채 잊힌 물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형 화물선은 당시에도 깨끗한 샤워 시설을 갖출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선박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비상시에 사용되었을 약병들은 오랜 세월 속에 묻혀 잊힌 흔적으로 남았죠. 배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족함 없이 지냈던 흔적도 선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술병들이죠. 당시 침몰한 60여 척의 배는 이미 자연에 동화되어 생태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배 모양 그대로 가라앉은 이 군함은 온통 바다 생물들로 뒤덮여 이제는 형체만이 남았죠. 상대를 향해 겨눴던 무기마저도 빈틈없이 생명체가 달라붙어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형 구조물에는 생물들이 빼곡히 자리에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죠. 상단의 구조물도 치어떼가 머무는 새로운 생명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그들 가까이에 있죠. 수시로 찾아오는 줄 전갱이 무리에겐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장소가 되었죠. 한때는 위용을 자랑하며 바다를 지배했던 군함이었지만 이제는 물고기와 어우러진 자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군함은 프로펠러가 수면을 향해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뒤집힌 군함 밑바닥에는 산호들이 자라며 물고기들 서식지가 된 지 오래죠. 미로 같은 내부는 어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육아 장소입니다. 이 배는 이제 물고기를 대대로 키워내는 최적의 육아 시설로 변모했죠. 바닷속으로 침몰한 일본군 군함에는 수심과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생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오르내렸을 계단을 올라가면 마치 정글처럼 산호가 빽빽히 우거졌습니다.
선체는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많은 생물들이 대를 이어 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된 것이죠. 바닷속 모래바닥으로 추락한 일본군 수송기도 8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서진 화물기는 바다 생물이부터 형체가 희미해졌지만 죽음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죠. 바닷속으로 추락한 인간들의 욕망에도 자연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의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심해의 슬픈 정원입니다. 밤바다 속에는 무수히 많은 플랑크톤과 부유 생물들이 뒤섞여 혼란스럽습니다. 심해에 있던 동물 플랑크톤은 밤이면 수면 근처로 올라와 식물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이때를 기다린 부유 생물들은 동물 플랑크톤을 먹으며 배를 채우죠. 하늘거리는 촉수는 플랑크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건 함정이죠. 스치는 순간 독침에 마비돼 먹이가 되고 맙니다. 밤이 깊도록 먹고 먹히는 생태계의 순환은 계속 이어집니다. 밤바다 속에는 빛을 내는 동물도 있죠. 자외선 조명을 비추면 일부 산호는 형광색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환상적인 빛은 무엇일까요? 산호 몸에는 특정한 형광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자외선과 같이 높은 에너지의 빛이 닿으면 형광 단백질은 그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낮은 에너지의 빛을 다시 방출하면서 보이는 현상이죠. 부러진 산호도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산호의 신비한 빛은 바다가 숨긴 찬란한 보석입니다. 바닷속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물고기들의 먹이는 해류에 실려온 플랑크톤이죠.
먹이를 먹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재빨리 산호 속으로 피합니다. 산호초 주변은 정착한 물고기와 잠시 왔다 가는 종들이 뒤섞여 인간들의 도시만큼이나 혼잡하죠.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는 줄전갱이도 산호초의 가족입니다. 이 많은 수가 움직이면 주변은 순식간에 혼잡해집니다. 산호초 옆에서 조용히 쉬던 거북이는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거북이의 순환은 산호초 곳곳에서 벌어지죠. 산호초를 갉아먹는 이 물고기는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배설을 합니다. 이 거북이는 피할 틈도 없이 똥벼락을 맞았네요. 참다 못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 거북이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서둘러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한적한 산호초는 거북이들이 달콤한 낮잠을 즐기는 곳이죠. 주변의 거북이들 모두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느긋하게 먹이를 찾는 거북이도 있네요. 사람들처럼 거북이 식성도 제각각입니다. 좋아하는 먹이는 죽은 산호에서 자라는 조류. 산호를 작게 잘라야 하는데 이건 너무 단단하군요. 거북이의 부리는 날카로운 데 반해 깨무는 힘은 의외로 약합니다. 바로 포기. 반면 이 거북이는 먹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까치발을 들고 좁은 틈으로 들어가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뭔가 잘 안 되나 봅니다. 다시 한번 도전.
힘들인 거에 비해 성과는 없어 보이네요. 잡식성인 거북이의 먹이는 바닷속에 널렸습니다. 해조류는 거북이가 즐겨 먹는 먹이죠. 100년을 넘게 사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소식갑니다. 거북이가 활동하면서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남짓. 폐에 저장했던 산소가 고갈되면 위로 올라가 공기를 마셔야죠. 이런 거북이의 암수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꼬리처럼 생식기가 길게 나와 있는 것은 수컷. 몸이 매끈한 체형이 암컷입니다.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짝짓기에는 언제나 눈치 없는 경쟁자들이 따라붙죠. 거북이 중에는 산란기 때 태평양을 횡단하는 종도 있습니다. (3km에) 걸쳐 길게 뻗은 이 해변은 세계 최대의 거북이 산란 장소입니다. 해마다 8월에서 10월 금음달 무렵이면 해안가는 거북이들로 북적거리죠. 이른 새벽 해안가에 도착한 거북이들은 상륙할 준비를 합니다. 해변엔 먼저 도착한 선발대가 쭉 늘어섰습니다. 이 중에는 태평양 먼 바다에서 4,000km를 달려온 거북이도 있죠. 일행들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거북이는 길이 70cm, 무게 50kg 정도의 올리브 리들리 거북이입니다. 많은 수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들만의 고유의 질서가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파도가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왜 거북이는 이른 새벽에 떼지어 왔을까요? 거북이는 천적을 피해 밤이나 새벽에 알을 낳습니다. 마을 경계선까지 올라온 선두그룹은 서둘러 모래땅을 팝니다. 뒷지느러미로 3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는데 먼 길 오느라 체력은 고갈되어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죠. 힘에 부치다 보니 땅을 파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산란 기간에 5만여 마리의 올리브 리들리 거북이가 이곳에 알을 낳습니다. 이 거북이들이 어떤 신호에 의해 이곳으로 떼지어 오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죠. 날이 밝자 독수리들이 사방에 나타납니다. 이 독수리들은 해안에 골칫거리자 무법자들이죠. 거북이들의 땅 파기는 체력이 거의 소진될 때쯤 끝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을 파면서 다른 거북이가 먼저 낳은 알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이때를 기다리던 독수리가 달려듭니다. 밖으로 드러난 알은 모두 독수리의 차지가 되죠. 이 무렵 수많은 둥지가 허무하게 훼손됩니다. 드디어 산란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미의 진통 속에 탁구공만한 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많게는 80여 개까지 낳기도 하죠. 이 알들은 모래 속 온도에 따라 암수가 결정됩니다. 섭씨 27도 미만이면 수컷, 31도 이상에서 부화하면 모두 암컷이 되죠. 그런데 그 중간인 29도에서 부화하면 암수 비율은 거의 같아집니다. 알을 다 낳자 어미는 재빨리 모래로 덮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어미는 알 낳은 흔적을 감추기 위해 체중을 실어 꾹꾹 눌러 다집니다.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길, 곳곳이 장애물입니다. 돌아가기보단 쉽게 넘어가는 걸 선택한 이 어미.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배가 나무에 턱 걸려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잘 가는데 혼자서 허우적허우적. (5분) 넘게 씨름하다 간신히 성공합니다. 조금 돌아가면 될 일을 괜한 힘만 뺐네요. 바다로 가는 방향은 내리막길. 발걸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상어한테 물려 뒤쪽 지느러미를 잃은 어미도 산란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어미도 있습니다. 기나긴 여정에 지친 이 어미는 알라을 구덩이도 파지 못한 채 바닥에 그대로 나았습니다. 산란의 여정은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독수리가 우글대는 이곳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이 어미는 독수리의 공격을 받아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독수리는 상처난 눈을 집요하게 쪼아댑니다. 그런데 왜 어미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버틸까요? 알을 낳는 중입니다. 거북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아챈 독수리들은 이번엔 알을 꺼내 먹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미는 서둘러 모래로 알을 덮기 시작합니다. 알이 모래에 덮이자 독수리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공격. 어미는 고통을 참으며 모래를 꾹꾹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알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누릅니다. 어미는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바다로 돌아갈 시간. 하지만 앞도 안 보이는 데다 어미는 너무 지쳤습니다. 무작정 파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본능은 끊임없이 삶을 향하고 있죠. 한쪽 눈을 잃은 어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어미는 산란의 여정에서 낫지 않을 상처를 입은 채 돌아갑니다. 바다로 가는 길도 난관의 연속입니다. 지친 어미들은 큰 파도에 힘없이 뒤집히며 멀리 휩쓸려 갑니다. 거북이는 몸이 뒤집히면 바로 서질 못하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수많은 어미가 오르내렸던 해변에는 진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어미도 있죠. 독수리의 공격으로 피투성이가 된 이 어미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합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고 알을 낳으며 기력이 소진된 어미는 결국 독수리의 먹이로 허무하게 생을 마칩니다. 다음 날 주민들이 거북이의 산란 장소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거북이의 알을 파냅니다. 산란기 때 일정 기간 마을 주민들에 한해 알을 채취하도록 허가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거북이 알은 내일이면 사람들의 별미로 팔려나가겠죠.
굵은 소낙비에 해변은 인적이 끊겨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거세게 내린 폭우에 해변은 통째로 쓸려가고 그 속에 묻혀있던 거북이 알들도 모두 바다로 사라집니다. 사람보다 시력이 5배 이상 더 좋다는 독수리는 해안을 돌며 먹이를 찾습니다. 해변은 폭우와 파도에 쓸려온 알들이 터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독수리떼의 일부는 무너진 절벽에서 거북이 알로 배를 채웁니다. 해변은 이미 독수리들의 점령지가 되었고 경쟁하듯 알을 먹어치웁니다. 마을의 개도 거북이 둥지를 파헤치는 데 앞장섭니다. 후각이 발달한 개는 갓 부화한 새끼 거북을 용케 찾아내 먹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 변화는 거북이 생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거북이 알을 관찰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화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알들은 형체가 변하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새끼로 자라면서 성장이 멈춰진 것도 있습니다. 거북이 알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This one is dead and all those ones are dead too. Probably because of the high temperatures, low humidity, and we had really high tides. And if the eggs are under the water during a long period of time, they die because they cannot breathe. 생명을 잃은 알들은 독수리의 먹이로 뿌려집니다. 달라진 기후 변화는 거북이 산란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해진 파도는 연일 해변으로 몰아칩니다. 높아진 파도는 거북이 둥지를 덮치고 민가 근처까지 빈번하게 넘칩니다. 한낮의 모래 해변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거북이 알이 성장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해변의 주인이 바뀝니다. 새끼 거북을 끌고 가는 것은 집게. 한쪽에서는 이미 집게들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집게는 새끼 거북이의 제일 약한 배를 노려 내장만 빼먹고 버립니다. 밤에 부화한 많은 새끼 거북이가 집게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어린 새끼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둥지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50여일) 만에 부화한 새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던 새끼들은 파도 소리와 바다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갈 곳을 확인한 새끼는 망설임 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몸속에 새겨진 본능대로 파도에 몸을 맡기고 나갑니다. 둥지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막내도 바다로 향합니다. 같이 태어났지만 이제부터는 각자 홀로 서기를 해야 되죠. 새끼가 어른으로 자랄 확률은 1000마리 중 단 1마리에 불과합니다. 무사히 자란다면 15년 후 어미가 되어 이 해변을 찾아오겠죠.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북이는 죽음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길이 50m의 수중동굴.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 잊힌 죽음이 있습니다. 이 거북은 어쩌다 이 깊은 동굴 속에서 생을 마쳤을까요? 낮에 동굴로 들어왔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입구를 못 찾고 질식사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추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죽음이 있는 동굴도 있습니다.
동굴 길이가 300m가 넘는 이곳은 수많은 거북이들의 죽음이 쌓여 있죠. 동굴의 아늑한 구석에는 조용히 죽음을 맞았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늙거나 병든 거북이가 눈에 띄지 않는 동굴 속을 스스로 죽음의 장소로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고통스럽게 생을 마친 듯한 흔적도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거북이들은 왜 하필 동굴 속에서 죽음을 맞았을까요? 보통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 모든 공간을 다 심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보거나 네. 레포츠를 즐기거나 하는 데를 보통 저희는 천해라고 하죠. 천해요. 천해, 낮은 바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면에서 200m까지를 천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심해는 이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 완전히 어두운 그래서 지역이야. 예, 어두운 지역. 인간이 보기에는 어두워요. 오. 빛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 밑에도. 네. 그래서 200m 이하를 해양학적으로 심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200m로 딱 규정을 해놓은 거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데는 더 훨씬 얕아요, 의외로.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해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데는 보통 한 30m에서 깊어야 30m에서 40m 정도 돼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보통 바다는 10m 내려가면 1기압씩 증가하는데 수면을 1기압이라고 했을 때 30m면 4기압이잖아요. 4배 정도 높은 거예요. 거기만 돼도 이 압력이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질소 압력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질소가 인간의 그 신경계에 마취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력 저하나 반응 둔화 같은 게 일어나서 저희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수심이죠.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잠수함을 사람이 타면. 지구가 지금 가장 깊은 데가 마리아나해구 11,000m 정도 되거든요. 11,000m짜리 있어요? 예. 11km. 예, 11km죠. 바다가요? 예. 이게 우리가 말이 11km라고 하지 비행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날아가는 순항 고도가 1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비행기가 뜨는 고도만큼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압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수압이 1100기압. 1100기압 된다고 봐야죠. 소장님은 그러면 제일 깊이 내려가 본 게 몇 미터짜리입니까? 저는 한 2,500m 전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리고 대부분 잠수를 가장 많이 하는 깊이는 보통 한 2,000m에서 3,000m. 그쪽이 이제 좀 거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가 이제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죠. 근데 저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심해를 이렇게 내려가면은 기분이 좀 어때? 왜냐면 우리가 평생 볼 수 없는 또 다른 광경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수하기 며칠 전부터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지죠. 문득문득 뭐가 몰려오긴 해요. 설레요? 설레기도 설레기도 걱정이에요. 하죠. 그리고 첫 번째 때는 걱정이 많았던 것 걱정이 같고요. 많았는데. 타고 나서 그 심해저에 내려와서 이제 내려가기 심해 환경을 시작하면. 보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싹 없어집니다. 사라져. 그런 거. 그런 감정 싹 없어지는데 일단 먼저 잠수를 하기 위해서
잠수정이 자망을 하기 위해서는 먼 바다로 나가요. 먼 바다로 나갔어요. 네, 이제 모선에 태워서 우리가 마더십이라고 하는데 모선에 태워서 이제 뭐 태평양 한가운데로 인도양 어디 한가운데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바다 밑에 목적지장에서 이제 자망을 하는데 이제 헤드를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루식으로 내려가요. 스크류요? 네, 약간 이렇게 돌면서 내려간다고. 돌면서 네, 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갑니까? 네, 그게 이제 천천히 압력의 저항도 적게 받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때는 아직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십 미터 내려가면 한방눈이 떨어지는데 마린 스노우가 보여요. 마린 스노우? 눈이 내린다고요? 눈이랑. 예.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는 이제 육지에서 유입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거나 강이나 뭐 여러 가지. 표층에서 만들어지는 유기물들. 네. 서로 먹고 먹히고 뭐 하면서 남은 찌꺼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애들이 유기물의 찌꺼기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처럼. 우리가 그걸 그래서 마린 스노우라고 불러요. 마린 스노우. 예. 그래서 이제 심해 생물들의 먹이, 아주 주된 먹이죠. 예. 예.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잠수정에 테스트하려고 이제 라이트 켜놓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끄게 돼요. 네. 아, 왜 에너지 절약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바퀴 깜깜해지고, 안 보이는군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해저 밑까지 몇 시간 내려가죠. 동안 내려갑니까, 소장님? 대부분 가장 많이 가는 것, 아까 많이 가는 2, 3m 수심을 하면 보통 2~3시간 정도 내려가요. 2~3시간 정도. 네. 아, 내려가는 것도 꽤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 정도 내려가는 여기서 거예요. 대전 내려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정도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해저 한 50m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50m 되면 이제 라이트를 다시 켜요. 그리고 일단 멈춰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 천천히 내려서 일단 착절을 해요. 착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학적 의미. 일단 위치, 위도 경도. 몇 미터에 처음 내리고 위도 경도 어디고 그다음에 이제 몇백 기압을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또 채집을 해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잠수정의 이제 중요 장비들을 체크를 해요. 거기서. 안전 상태를 네. 체크를.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다시 떠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죠. 자, 심해에 딱 도착하셨습니까? 심해에 딱 도착했다. 그러면은 뭐가 딱 있습니까? 불 켰을 때. 불 불 켰을 켰을 때. 때. 딱 심해에 도착해서 불 켰어. 심해는 그 천해처럼 이렇게 물고기 떼가 다니거나 뭐 천해는 그렇잖아요. 물고기 떼 계속 다니고. 물고기 때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산호도 이렇게 이렇게 분포돼 있고 이런데 언더더시 노래 막 나오고. 네. 맞아요. 고기들이 막 반기거나 심해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보기에는 육지에 좀 사막과 약간 비슷한 느낌? 사막이다. 네. 일단 황량하다. 보기에는 그래요. 황량한, 약간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느낌. 황량한 사막 그런 느낌이 보기에는 그런데 또 그 안에 또 많은 비밀들이 있죠. 심해어들은 대부분은 무섭게 생겼어요. 아, 무섭게,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로. 원래 그래요? 원래 걔네들 약간 인상 쓰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은 바다에서 보는 물고기들하고는 좀 다르게 달라요. 완전 생겼죠. 갱스터들 같아요, 막. 갱스터 피쉬.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심해 환경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심해 환경의 특성은 일단 어둡고 그다음에 온도가 굉장히 낮고 맞고. 그다음에 압력이 높고. 근데 그런 곳에서 차갑고 압력 높고 깜깜한 데서 생물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든 자기 몸이나 내용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걸쳐서. 그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심해 생물들의 지금 그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심해 생물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너무 좋습니다. 심해 생물들 보는군요, 지금. 예. 네. 한번 이 영상을 보시죠. 네. 좀 뭐예요? 해파리인가? 생물들이 이제 발광하는 생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징어류, 뭐. 빛을 내네요. 예, 발광하죠. 발광을 하네, 진짜? 얘도 지금 발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발광하다. 맞아요. 심해에는 빛이 안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해 생물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체 발광이요? 발광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자체 고기 발광. 저거 많이 봤어. 머리에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저기 그 끝에서 반대뿔. 예, 저 많이- 맞아요. 이게 심해 앵글러피쉬라는 앵글러피쉬. 종이에요. 예. 그 말씀하신 갱스터 피시 아니에요? 예, 갱스터 피쉬. 무섭게 생겼어요, 저.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안테나처럼 저 낚싯대 같이 생긴 게 이 일리시움이라는 거고요. 일리시움. 그 끝에 미끼가 있는데 응. 고기가 이제 에스카라고 불려요. 네. 거기가 이제 발광을 해서
유인을 이제 어두운 데서 먹이를 유인해서 사냥하는 거죠. 아 그럼 쟤 진짜 낚시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찐해요, 찐. 찐해. 먹이. 네, 낚시를 하는 거죠. 근데 발광을 하면은 더 잘 보여서 잘 먹히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천적한테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 발광의 강도를 조절할 때는 보통 얘네들은 이제 후각과 다른 감각도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알겠죠. 거기서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광을 하는 게 먹이를 잡는 데 유리한 건지 아니면 거꾸로 포식자에게 먹히는 때인지 그런 조절을 하겠죠. 쟤는 뭐 빛난다고 누구한테 먹힐 것처럼 생기진 않았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랜턴 피쉬라는. 랜턴 피쉬요? 네. 이거 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빛을 내는 이유가 네. 포식자로부터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빛을 내요. 아니 빛을 내면은 오히려 눈에 띌 텐데 숨기다니요? 네. 얘네들은 이제 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기 눈 옆에, 네. 그다음에 몸 옆에, 네. 꼬리찌개 다 이렇게 지금 발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림자를 숨겨요.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200에서 1000m를 유광층이라고 그래요. 유광층. 네. 우리 인간은 깜깜한데 빛이 약간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빛이 고기들은 있는 서로 층이에요. 식별할 수 있는. 네, 약간의 이제 잘 보는 애들은 알고 네네네. 있고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랜턴 피쉬는 사실은 먹이 사냥을 하러 상층부까지 얘네들은 올라갔다가 이동도 하는 종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고 내가 밑에서 본다고 보세요. 그 위에서 저 빛이 있어요. 태양빛 같은 게 약간. 그럼 이게 밑에서 보면 얘가 그림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까맣게. 근데 반사시켜 얘가 버리는구나. 갑자기 배에서 빛을 팍 내고 불빛을 착 내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 저 보이죠? 빛하고 빛하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야 그 대박이다. 광도를 조절을 해요. 와 지들이요? 밝을 땐 이걸 더 밝게 내고 그러니까 자연 빛하고 자기 빛을 기가 막히네. 맞춰요. 아, 그냥 근데 생물들은 그렇게 진화가 됐어요. 몸에 살기 위해서. 센서가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 이미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남는. 예. 근데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가 예. 몸에서 빛을 내는 거냐? 이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냐? 예.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몸에 공생 박테리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 그래서 아까 심해 앵글러피쉬 같은 경우는 아까 에스카라고 불렸잖아요. 그 미끼 같은 거. 그 안에 공생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생 박테리아가 이제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바다 안에선. 공급되면 푸른 빛을 내요. 네. 그래서 그 에스카는 이제 뚜껑이 있어서 이 가림막 같이 있어서 열고 닫으면서 불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네, 주로 쓰는 게 이제 화학 발광이라고 쓰는 기술을 많이 써서. 화학 발광. 네, 이건 사실 우리가 심해 가기 전에도 볼 수 있는 게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어떻게 빛을 낼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 루시페린이라고 불러. 루시페린의 그 루가 럭스라는 그 밝기의 단위에서 나온 거라 빛과 관련된 거라 이제 이것도 똑같이 그 산소랑 관련돼서 반응을 하면 빛을 내고. 근데 바다에도 막 갯반디니 뭐니 빛내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는 뭘까 봤더니 다른 종류의 루시페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코엘렌, 테라진 이런 물질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 인간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닐까지만 이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사용한 게 첫 번째가 이제 콘서트 가면 이렇게 딱딱하면은 빛나는 야광봉, 야광팔찌. 야광봉도 화학 물질이 그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이랑 딱 하는 게 그 들어있는 유리관이 깨지는 소리예요. 그러면 섞이면서 빛이 나고 아, 섞이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 똑같이 그 범죄 드라마 보면 그 루미놀 반응이라고 있죠, 뿌리는 피 흔적 보는 거 그것도 그렇지, 똑같이 화학 발광 이게 나온 게 다 이런 생물들은 어떻게 할까 해서 온 거라 네, 심해에서도 배울 게 되게 많죠. 아, 그렇구나. 근데 심해어들은 눈도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눈이 튀어나온 게 압력 때문인 건지 이게 환경 때문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답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심해 환경에 다 적응된 거예요. 이렇게 이 눈이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이제 눈이 굉장히 큰 생물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대왕 오징어 같은 경우는 뭐 눈이 한 30cm 정도 돼요. 엄청 크네. 접시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이 큰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 적은 환경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이제 눈이 커진 거고요. 아까 뭐 앵글러피쉬처럼 이제 발광을 하거나 후각이 발달되거나 아니면 몸의 다른 감각, 어떤 화학적인 이런 게 발달된 애들은 이제 눈이 굳이 그 어두운 데서 발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눈이 퇴화된 정도 있는 거죠. 아예 퇴화를 시켜버리고요. 근데 이게 되게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정반대네요. 그쵸. 빛이 없으니까 대왕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눈을 엄청 키워서 그 조그만 빛이라도 감지하려고 맞아요. 하는 전략이 있고 네, 또 네. 다른 한 전략은 에이 버려. 그렇죠. 나는 뭐 냄새에 집중한다. 뭐 이렇게. 맞죠. 또 자기 생존에 맞게 어쨌건 얘네들도 우리는 태아라고 보지만 그것조차도 얘네들한테는 또 다른 적응 그리고 또 진화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심해어는 딱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건지 얘네들은 가끔은 그래도 아 좀 이쪽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위로는 올라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네, 올라와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심해어들도 이제 먹이 사냥을 하러 밤에 몰래 올라와요. 근데 이제 밤에 올라왔다가 낮 되면 다시 이제 포식자를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심해하고 천에 올라왔다 갔다 하면 이제 궁금한 게 압력이 그래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도 예, 그렇게 막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거기에 적응돼 있는 종들이에요. 어떻게 적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된 거죠. 그 정도 수심 범위는 네. 서로 왔다 갔다 해도 몸에 괜찮을 정도로 신기하다. 말이 안 돼. 그렇게 적응을 한 건데 그렇게 적응된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잡아서 갑자기 포획을 하거나 뭐 이런 애들. 어류들은 올라오면 이제 불해가 터져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위나 장 같은 것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 대부분은 죽어요. 잠시 살고 있는 물고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뭐야? 잠깐만 저 인터넷 자료 많이 봤는데. 저도 예. 이게 이제 블로피시라는 코주부코 블로피시. 예, 블로피시라는 이제 물고기예요. 흘러내린 겁니까? 저 그냥 젤리 아니에요? 말씀 잘했어요. 젤리. 젤리 같은데요. 그냥? 그 굉장히 키워드예요. 심해어의 젤리. 왜요? 얘는 심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요? 예. 그냥 물고기인데?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왜? 블루피쉬는 기본적으로 이 몸체가 물보다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젤리 같은 몸체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도. 예. 이렇게 보여도요? 예, 젤리 같은 몸체를 갖고 있는데 이 물 안에서 얘네들이 힘들이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심해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압이나 네. 저에너지, 저포식 환경에서 아주 적은 에너지로 오래 물 속에서 둥둥둥둥 편하게 떠다닐 수 있으니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한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을 압력이 낮은 천내로 끌어올리면 이렇게 그냥.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팽창돼 버리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으로 인해서 짓누르고 있던 힘이 적어지니까 팽창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의 형태도 무너지니까 이렇게 기괴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건 그러면 팽창이군요. 그렇죠. 팽창. 근데 이제 천혜가 사실 먹이도 풍족하고 그렇죠. 살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뭐 친구들도 많고. 근데 심해어는 왜 굳이 아무도 없는 데서 살까? 얘네들은 약간 DNA 자체가 아웃사이드 DNA가 있나? 아싸 DNA가 있나? 선택적 약간 그냥 심해인가? 그러니까 생물들에게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생존이잖아요. 살아남을 확률. 그렇긴 하죠. 그다음에 번식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이 자기들한테 제일 중요할 텐데 천에는 나를 먹을 애들이 너무 많아요. 포식자가 주변에. 그렇죠? 너무 많겠죠?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그다음에 또 먹이는 많은데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걸 먹고 싶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천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인공적으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자연적으로도 뭐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격변하는 천의 환경이죠. 변화가 포식 많죠. 환경이.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심해는 먹이는 적지만 경쟁을 좀 덜 해도 되고 포식 압력도 나를 먹을 그것도 낮고 또 환경도 거의 변하지 않는 일정한 환경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천의 생물과 심해 생물의 생존 전략이 이제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심해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치열하고 빡세게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유유자적 그냥 뭐 가늘고 길게 갈 거냐 뭐 이런 거네요. 네. 그죠? 심해어는 그럼 안 먹나요? 식용은 아닙니까 심해어는? 심해어를 잡으려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깊은 바다에 있는 애들 끌어올려서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걔들 굳이 낮은 바다에도 맛있는 물고기가 많은데 그래서 안 잡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나 이 호주, 네, 호주. 그 부근에서 많이 잡혀서
많이 먹었던 심해어가 있어요. 아, 뭡니까? 예, 오렌지 러피라는 오렌지로. 심해어인데 700에서 1,500m, 500에서 1,700m. 이 정도 심해어네. 중층 고기에 사는 물고기들인데 그때 심해 저인망이 이제 많이 발달됐던 시기에 저인망으로 많이 잡았다고 그래요. 아, 걔는 좀 그래도 네. 좀 맛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얘는 흰살 생선이고요. 아. 그리고 육질이 단단하대요. 오. 그래서 소금구이로도 많이 먹고 고급 어종에 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망이면 너무 그 생태계 파괴가 심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인망은 삭제돼버렸나? 지금 저인망 못해요. 저인망을 할 때 당시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멸종위기. 거의 멸종 위종이에요 지금. 아, 그리고 심해 생물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성장이 느리고 굉장히 오래 산다는 게 또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래 산다. 네,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오렌지 러피라는 것도 이제 성체가 되려면 보통 2, 30년 정도 걸리고 와. 그다음에 수명도 100년에서 150년. 와. 그렇게 오래 길게는 보통 200년까지 살아요. 진짜요? 물고기가요? 상어 같이요? 맞아요. 그린랜드 상어가 250년에서 오사잖아요. 400년 정도 네. 살아요. 네, 400년 살아요. 심해어가 그렇게 오래 네. 살아요? 근데 성장 속도가 늦죠. 인간이랑 비슷. 그린랜드 상어도 기껏 자라봤자 예. 1년에 수미리 커요. 수미리. 그러니까. 예. 이런 애들을 낮은 바다 물고기 잡듯이 잡아봐요. 아, 예. 멸종하죠. 멸종하겠네. 그렇겠네요. 이미 성장 그렇게 오래 사는 애들 잡았으니까. 그러네. 너무 많이 먹었다. 호주 사람들 그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금지죠? 심해 물고기들을 다 금지시키고 있는데, 근데도 이제 이 오렌지 러피는 아직 개체수가 회복이 안 됐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심해어 드시면 안 되는 게 바닷속에는 중금속이 녹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쌓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먹이 사슬의 상위 단계 있잖아요. 오렌지 러피를 많이 먹었던 이후에 이제 오렌지 러피에 대한 이제 최신의 어떤 연구에 보면 오렌지 러피 안에 중금속, 수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아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네, 드시지 마십시오. 예, 그냥 작은 애들만 먹죠, 뭐. 예. 근데 이제 심해가 사막처럼 보인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는데, 연구할 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뻘밭인데 뭐 많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해에서. 심해는 천혜처럼 생물량이 많지는 않죠. 생물은 많이 없으나, 네, 양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막 인기 있는 곳들이 있어요. 핫플레이스. 인기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일반 심해에도 적은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1mm 이하에. 작은 애들, 작은 우리가 애들. 중형저서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생물들이 일반 심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물이에요. 그리고 제 주전공이기도 하고 예. 그중에 가장 우점하는 게 이제 네마토다라고 선충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충. 그런 생물들이 심해에 있어요? 1제곱미터당 5만에서 한 10만 개체가 있어요. 엄청 많네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심해에는 그 생물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심해에 중요하고 특수하고 아주 놀랄 만한 생태계가 하나 있죠. 뭐죠? 예, 열수 분출구 지역. 열수 분출공. 예, 예, 거기 그 우리 저기 생명 진화 뭐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심해의 그 열수 분출공. 화학적 진화에서 나온 거기서 이제 생명이 최초로 저기 발생했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잘하시네요. 아, 저 예전에 공부했죠. 거기에는 생물의 습중량만 해도 제곱미터당 한 10에서 40kg이 돼요. 거기는 킬로그램이요? 예, 킬로그램. 거기 더 많이 있네 그러면? 네, 거기가 이제 아주 핫플레이스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열수 생명 기원설이 지구의 어떤 생명 기원설 중에 아주 유력한 설이 될 정도로 지금은 생명 기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점점 했지만 굳건해지고 있죠 거기가. 이걸 처음 발견한 1977년만 해도 네. 해저 열수 분출구를 처음 발견하고 생물들을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전부 충격적이었었어요. 일단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의 생명은 태양계에 의존한 광합성 생태계 그리고 이제 온화한 환경들, 천혜 생태계 같은 이런 데만 생명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깊은 바다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식이 무너진 거죠. 그죠. 근데 그 깊은 바다가 아이러니하게 또 어딘지 아세요? 어디? 깊은 바다에서 발견을 했는데 거기가 갈라파고스거든요.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진짜요? 네. EPR이에요. 갈라파고스 근처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처음 발견된 게 열수가. 가야겠네. 재미있는 과학여행.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이 된 지역에서
생명 탄생에 지금 유력한 열수 생명 기원서를 뒷받침하는 열수 분출구가 첫 발견된 아주 갈라파고스가 진짜 뭐 약간 그 노다진가 봐요. 생물학적으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갈라파고스 근처에.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진짜 이게 무슨 암시냐, 생명 탄생이냐, 진화론이냐, 찰스 다윈 양자론을 외계인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취미과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심해 열수 분출공 예. 거기에서 생명의 뭐 근원이 시작이 됐다라는 게 아예 그냥 안 믿어졌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열수 생명 기원서를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가서 보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돼요? 진짜 이게 달라요 느낌이. 기분상에. 야 궁금하다. 아니요, 한번 보세요. 이 영상 보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지 이런 세계가 왜 있는 거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으로 아무리 연예인을 봐봐야 실물로 보면 실물은 다르거든 또. 맞아요. 그런 제가 것처럼. 오늘 태풍고 씨 처음 봐서 예, 이렇게 예, 예.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실물은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달라, 이거 다른 거예요, 다. 놀라운 거죠. 실제로 내 눈으로 열수 분출공을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열수 찍어오신 분출구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자, 찍으신 거예요? 그럼 이 예, 영상을? 이거는 직접 찍은 아, 영상입니다. 직접 찍은 거네. 그래 뭐예요? 오, 저거 이게 이제 열수 침리예요. 심리. 아, 저 올라와.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열수 분출구 이렇게 나고 이제 새우들이 옆에 있잖아요. 네. 이거 봐요, 열수 새우도. 다 그 붙어 있어. 저기는 이제 고등류예요. 저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 고동. 와, 걔도 있네. 이게 열수 장님개인데 예. 완전 핫플레이스네요. 와, 짝짓하는 거예요? 장님개가 배를 열고 알을 기계발로 이렇게 뿜어내잖아요. 와. 이건 진짜 귀한 영상이에요. 이거는 그럼 번식에 대한 그 영상이네, 지금. 네. 그죠? 이게 지금 이 열수 플룸에 알을 방출시켜서 분산시키는 건데 이건 제가 저희 연구팀이 아직 논문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는 아주 핫한 영상인데 네. 제가 이 취미능과학팀에 처음 공개하는 최초공개입니까? 고민을 많이 한 영상입니다. 예. 공개도 되나 아,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건 아직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까지 못 정해주셨다.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너무 요거요? 야, 배를 열고 알을 그냥 그 분출 그 구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버리는. 야. 생각보다 화질이 되게 좋다. 근데 진짜로.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심해라는 겁니다. 심해. 예? 너무 신기하다. 20m, 30m 밑에 바다 거기에서 그냥 뭐 올라오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2,000m, 2,500m 그 그러니까요. 깜깜한 심해에 저렇게 열수 분출공 옆에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가득하게 살고 그런 있잖아요. 거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열수 분출공이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많이 모여서 사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네, 열수분출구는 보통 수심이 1,500m에서 3,500m 사이가 제일 많이 분포를 해요. 지구상에 지금 발견된 애들 중에. 그리고 이제 해저, 지각,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판 구조로는 그래서 판이 움직이잖아요. 지각에 갈라진 틈으로부터 한 300도에서 400도씨 정도의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곳. 300도에 400도. 300도요? 네, 300도에서 400도씨. 근데 이렇게 뜨거우면 새우랑 개가 지금 다 익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뜨거워서 지금 SOS 보내는 건가? 예? 보통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건 이제 지상 일기압 기준일 때고요. 여기는 이제 150, 350 기압 정도 되잖아요. 1,500에서 3,500m니까. 그렇게 이제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끓지는 않고요. 사실 보면 이 주변은 따뜻하겠는데요? 저거잖아요. 그냥 차가운 바다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심해 온도를 1도에서 2도 이 정도로 봐요. 세수가 엄청 크잖아요. 나오는 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뜻하지 300도가 아니라 이제 따뜻한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따뜻한 물 때문에 모여서 사는 거라고 보면 될까? 여기 따뜻한데? 약간 예를 들어서, 사우나. 온천이네. 그렇죠, 온천. 네, 온천. 원숭이 모여들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너 따뜻한 데 좋아하냐?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열수 분출구 지역은 심해에서 먹이가 없는 심해에서 지속적인 에너지하고 물질이 계속 공급되는 장소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네. 그게 중요하죠. 에너지와 물질이 계속 공급된다. 판 때문에 지각은 계속 벌어지고 가라앉고 우리가
그 갈라진 틈으로 이제 해수가 침투해서 지구 그 중심부 마그마가 있는 근처까지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암석 근처에서 이제 300, 400도씨로 뜨거운 열수로 이제 변하는데 그 뜨거운 열수가 되면서 그 물이 이제 암석과 반응하면서 구리, 니켈, 철, 아연 같은 금속이온이나 황성분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포함해서 다시 밀도가 낮아진 그 물이 이제 위로 솟아오르면서 해저 지각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저 성분은 일반 심해 생물들한테는 굉장히 유독한 거예요. 독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못 살죠, 저기서. 황화수소 같은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화수소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미생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화학 합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려 살고 있는 거죠. 화학합성. 네.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서 탄소를 얻지만 쟤네도 생물이니까 탄소로 이루어졌을 거고 근데 심해는 그런 재료가 부족하니까 저기서 나오는 막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서 저 속에 있는 뭐 황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반응을 시켜서 얘네들이 몸을 구성하는 것부터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의 자기 몸 자체가 그냥 실험실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생물학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광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거대한 생태계와 생물들의 삶을 돌리는 에너지원은 태양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에서 생산자, 에너지를 말하자면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들은 식물들 아니면 뭐 녹색 플랑크톤들, 뭐 남조류들 이런 애들이 이제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데 저기 심해에서는 그 지구에서 나오는 사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박테리아들이 이 화학 합성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기물들을 만들어내고 생물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전혀 다른 방식의 두 가지의 생명 체계가 지구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어쩌면 빛 에너지에 기반한 저기 위의 체계보다 이 심해 체계가 먼저 출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네, 심해 그렇죠. 연구의 가능성이 있는 엄청 거죠. 놀라운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심해 생물은 열수 분출공에 사는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미생물을 얘네들은 또 섭취하면서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죠? 예, 먹고 살기도 하고요. 네.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뭐죠? 뭐냐면 이제 열수 지역에 사는 이제 일부 개나 새우들은 박테리아를 직접 먹어서 영양분을 취득을 해요, 자기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사는 아주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관벌레나 그다음에 아까 본 열수홍합. 걔네들은 박테리아를 직접 먹지 않고 박테리아를 몸 안에 공생시켜서 에너지를 얻어요. 공생이라는 거 왜? 그 붙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몸 안에 같이 있는 거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먹어서 몸 안에 있으니까 그냥. 아니요. 걔네들은 공생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프티아 관벌레 같은 경우 입이나 위, 장, 항문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입, 위, 장, 항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동물인데.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몸의 그 아랫부분, 기저에 트로포점이라는 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 트로피점 안에 공생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공생시키는 거예요. 바글바글. 그래서 이 리프티아 관벌레에는 이제 아가미가 있는데 그 아가미로 아까 열수에서 황화수소를 흡수하게 되면 그 황화수소를 이 공생 박테리아가 화학 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유기물을 이 관벌레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양분. 대박이네. 네,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접 먹는 건 아니죠. 그럼 대표군 씨가 말한 것처럼 직접 먹는 건 아까 예티 크랩 같은 크랩이 있어요. 크랩이요, 크랩? 예, 개가 걔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찌개발 거기에 털이 많이 자라 있어요. 근데 이 털에 박테리아를 묻혀요? 키워요. 키워요? 털에다가? 네, 자라게 해요. 네, 여기 안에 공생시키는 거죠. 하면 돼요. 외부 공생이에요. 아까 리프티아 관벌레는 내부 공생, 예티그랩은 외부 공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거기 키워서 주기적으로 이걸 긁어 먹어요. 그 행동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긁어 먹는 걸. 그러니까 키워서 잡아먹는 거죠. 아, 농사짓는 양식을 한다고요, 여기서? 예, 양식을 해서 배고플 때 급할 때는 과자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저희가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장이다. 야. 농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수분출은 거기 가서 이 찌개발을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양제네, 영양제.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애들 가까이 가서 걔네들을 그렇잖아요. 산화시킨 그 미네랄 공급. 재료를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똑똑하다. 심해는 도대체
뭐 어떤 일이 계속 펼쳐지는 기가 거야? 막히네요. 네, 예. 아 진짜 놀라움이 굉장히 심하네요. 심해. 네, 심해. 절 놀래키는 게 너무 심해. 이 심해 열수구의 생태계는 다른 심해 세계랑은 또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한마디로 약간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다. 아, 맞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 표현이 굉장히 적합하세요. 맞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키워드예요, 그거예요. 그게 키워드인데. 예. 그래서 열수 분출구를 저희가 그냥 그렇게 불러요. 심해의 오아시스라고. 진짜요?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처음 발견했을 때도 그 과학자들이 그 표현을 썼어요. 본능적으로. 아니 이건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오아시스죠. 네, 근데- 오아시스예요. 이 열수 분출구 생태계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구 내부의 열을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기는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얘들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생산량과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빨라요. 크고 빠르다. 네, 아까 말씀드린 심해 생물들은 먹이가 적기 느리죠. 때문에 작고 느려요. 왜? 근데 여기는 화학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벌레. 그 동태평양 관벌레는 1m, 2m 정도 되는 거대 생물이에요. 1m에서 2m가 돼요. 크기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극단적인 독성 물질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을 생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열수 분출구는 황화수소나 중금속이나 또 저산소 환경이거든요. 그런 게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생물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환경이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 몇 생물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화수소를 결합시키고 또 운반하고 또 이걸 무속화, 독을 없애는 무속화시키는 헤모글로빈이나 단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열수 생물들은 이들이 공생하는 건 선택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다. 우리가 일반 생물들은 공생이 이제 보조적인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생 박테리아가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죽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얘네들은 필수 선택이다. 아니 심해에는 이게 생물도 많지만 천연 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해는 우리가 이제 연구할 가치도 높지만 네. 천연 자원이 많아요. 천연 자원의 보고인데 심해에는 이제 열수 광산, 우리가 보는 열수 분출 지역을 열수 광상이라고 그래요. 광상. 예, 그다음에 망간 단계, 망간각 이런 이제 광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열수 광상에는 우리가 금과 은, 구리 같은 고가의 광물들이 많이 있어요. 금도 있어요? 예, 은이랑요? 예. 그리고 이제 망간 단계, 망간각은 이제 망간이요. 예, 그 망간. 니켈 아시죠? 그다음에 니켈이나 코발트, 그다음에 히토류 시끄러운 전자 쪽에서 많이 쓰는 많이 것들. 쓰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아 진짜요? 많긴 한데 사실 이 자원을 쓰는 거는 인간의 최후의 선택이긴 해요. 왜냐 망간 단계 많대서 한때 이걸 쓸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관측을 했어요. 이 바닥을 쓸은 곳이 과연 생태계가 복구가 됐을까? 예. 근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원은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광석류보다는 아까 이 독특한 생명체 때문에 아마 생물 관련된 자원들이 훨씬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또 자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수 분출구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반 심해와는 다른 독성 물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생물들한테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단백질이나 효소, 그다음에 어떤 이 생화학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이나 신소재, 어떤 산업의 연구 가치가 굉장히 큰 그렇겠네요. 지역이라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신물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있죠. 압력이 높다 보니까 보통 물질은 어떤 형태로 연결됐냐에 따라서 연필심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고압 환경에서 안정하게 있을 수 있는 걸 알면 당연히 이 심해에서 안정한 거니까 우리가 심해 탐사를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우주나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물질이어서 같은 재료여도 완전히 다른 신물질들이 심해에는 묻혀 있다고 봐야죠. 열수분출공 정말 대단한데 진짜. 그러니까요. 예, 어마어마한데요. 무슨 어떤 큰 열쇠들이 막 열쇠 분출공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게 생명의 열쇠 분출공이라고 해야겠어요. 진짜로. 너무 많아요. 생명 열쇠가 뿅뿅뿅뿅뿅뿅. 좋아하는 바다에서 연구도 하시고 진짜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떤 연구가
더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요? 예. 저한테 진짜 뭐 비용과 그런 기술이 따라준다면 네. 저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심해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서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심해 수중에 이제 중요한 생물들의 이제 생활사도 좀 밝히고 싶고 그러려면 걔네들을 쫓아다니는 장비의 성능도 엄청 좋아야 되고 기능도 좋아야 되고 자본이 제 많이 살아생전 아마 그게 가능할까 뭐 실현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그러면 있지만 뭐 꿈을 꾸고는 있습니다.